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4부 자유의 독재. 적이 발랑시엔에 쳐들어왔을 때 거기 있었던 자는 공안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그는 다음의 질문에 결코 답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죽었는가? 나는 그런 인물이 속해 있는 위원회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민중의 대의를 옹호하려는 힘을 내 가슴 속에서 느끼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1장 공포정치의 등장. 1793년 8월 프랑스군 여러 전선에서 대프랑스 동맹군에게 패하다 격앙파가 반혁명 혐의자들의 숙청과 최고가격제 등을 요구하며 봉기를 준비. 로베스피에르는 급진적인 격앙파에 맞서 당통을 비롯한 국민공회 의원들을 보호하려 한다. 8월 9일 반혁명 세력이 점거한 리옹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다. 8월 23일 국민공회 국민총동원령을 공포하다. 9월 5일 파리에서 격앙파와 상킬로트들이 확실한 개혁 조치를 요구하며 국민공회를 향해 시위를 벌이다. 9월 5일 봉기 국민공회는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법에 반영하기로 동의하고 이후 며칠 동안 그에 준하는 여러 법령을 공포한다. 이로써 공포정치가 출현한다. 9월 6일부터 8일 옹드스콧 전투 프랑스군이 영국군을 격파하고 됭케르크를 해방시키다. 9월 25일 로베스피에르의 활약으로 공안위원회가 산악파 중심으로 개편, 쇄신되다. 로베스피에르가 그때 어떤 정책을 따르고자 했는지 알고자 할 때 우리는 가설들에 머무르지 않는다. 테르미도르파는 로베스피에르의 개인적인 문서들을 강탈했지만 두 개의 긴 노트는 보존되었다. 특히 퀴스틴에 관한 몇 가지 언급에 비추어 우리는 그것들이 7월에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중 몇 가지는 6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이용해보자. 확실히 1793년 7월 10일 공안위원회 쇄신 전에 씌어진 첫 번째 노트는 명백히 언론의 자유, 애국심의 확산, 그리고 국민교육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목적은 무엇인가? 민중을 위한 헌법의 시행이다. 우리의 적들은 누구인가? 사악한 자들과 부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비방과 위선이다. 어떤 원인이 이 수단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가? 샹킬로트의 무지이다. 따라서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중의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기만으로 그들을 오도하는 돈을 위해 글을 파는 작가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설명. 438조부터 447조. 요즘을 치면 언론, 어떻게 이 매문가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들을 민중의 대의에 결합시킬 수 있는가? 그 자들은 값을 지불하는 무리에 속해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본래부터 정의와 평등의 적인 부자들과 민중을 희생시켜 끊임없이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는 정부이다. 그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1. 자유의 가장 위험한 적인 이 작가들을 추방해야 한다. 2. 좋은 글들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 민중의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또 무엇이 있는가? 빈곤이다. 그렇다면 민중은 언제 개몽될 것인가? 민중이 빵을 갖게 될 때, 그리고 부자들과 정부가 더 이상 민중을 속이기 위해 신이 없는 펜과 혀를 매수하지 않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의 이익이 민중의 이익과 합치될 때이다. 언제 그들의 이익이 민중의 이익과 합치될 것인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 명석하고 비관적인 진술에 이어 로베스피에르는 몇 가지 지시를 적었다. 공화주의자 장군들이 우리의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우리를 배신한 자들을 처벌하라. 배신자들과 음모자들을 처벌하라. 민중의 생계와 법. 두 번째 노트는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진정한 계획을 제시한다. 단일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 의지는 공화주의적이든가 아니면 왕정주의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공화주의적이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자 강요, 공화주의자 문헌, 신문, 공화주의자 의원, 공화주의 정부가 필요하다. 정치체가 혁명과 의지의 분열로 병들어 있을 때 외국과의 전쟁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국내의 위험은 부르주아들로부터 온다. 부르주아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결집해야 한다. 민중을 부르주아의 멍에 아래 두고 공화국의 수호자들을 단두대 위에서 사라지게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르주아들은 마르세유, 보르도, 리옹에서 승리했다. 지금의 봉기, 1793년 6월 2일 봉기가 없었다면 그들은 파리에서 승리를 거뒀을 것이다. 공화국을 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할 때까지 지금의 봉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민중은 국민공예와 결합하고 국민공예는 민중을 이용해야 한다. 봉기는 같은 차원에서 점점 확대되고 산킬로트는 급료를 받으며 도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군대에 보내서는 안 된다. 산킬로트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들을 계몽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공화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혁명과 계급투쟁의 관계를 이보다 더 분명히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근거로 로베스피에르가 미안성의 마르크시스트였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크나큰 오릴 것이다. 한편으로 이미 보았듯이 실제하는 산킬로트는 당시 형성 중이던 미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봤던 것처럼 로베스피에르의 사고 속에서 산킬로트는 빈민, 무산자, 그리고 건전하고 애국적인 일부 국민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르주아지와 민중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이라는 그의 대비는 실제로는 훨씬 더 불명료한 현실을 포괄하는 것으로 1871년의 꼬민을 분석하는 마르크스나 1917년 10월 혁명을 이끈 레닌의 정책보다 불가피하게 더 복잡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1871년의 꼬민, 파리 꼬민, 1871년 3월 26일 파리에 구성된 혁명정부, 1870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한 후 왕당파가 주도하는 새 의회가 구성되고 행정수반 티에르가 파리 국민방위대의 대포를 회수하려 하자 파리에서 봉기가 시작됐다. 선거로 구성된 파리 꼬민이 봉기의 주축이 됐으며 자코뱅,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 다양한 좌파 세력이 파리 꼬민에 직결했다. 5월 21일부터 28일 꼬민군과 의예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꼬민군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4만 명이 체포됐다. 실제로 로베스피에르의 글을 더 면밀히 읽어보면 대립하는 두 요소 사이에 세 번째 요소가 개입하는데 그것은 국민공예이다. 로베스피에르의 사고 속에서 국민공예는 국가의 합법적 권력기관이라기보다는 국민주권 그 자체와 동일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에게 민중이라는 단어가 갖는 모호함을 고려한다 해도 국민공예는 반애국파적인 부자들과 대립하는 민중과 불가피하게 결합한다. 그런데 이 시기 로베스피에르의 사고에서 국민공예는 구체적으로 산악파에 합류할 의원들이다. 문제는 산악파가 대부분 국유자산의 매입자들과 몇몇 자본주의적 산업 생산의 선구자들로 이루어진 부르주아지의 가장 진보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베스피에르가 민중을 부르주아들과 대비할 때 그는 상황을 지배하는 진정한 대립을 잘못 정의한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쌍킬로트들로 구성된 일사불란한 정당의 지지자가 아니었으며 그럴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늘 권고했던 동맹, 즉 1793년 4월부터 5월 지롱드파의 반혁명 위협에 대항하여 수립되었으며 더욱 굳건해져야 하는 동맹, 이미 거의 민중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의 결속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 동맹은 쌍킬로트의 구성, 대중, 그 구성이 동질적이지 않은 산악파의 부르주아 의원들, 국민공예의 나머지 일을 이끌어갈로 이루어진다. 산악파 부르주아들에게 그들 계급의 집단적 자살에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들은 반혁명으로 넘어간 빼양파와 지롱드파 부르주아들의 대항에 어느 정도 기꺼이 쌍킬로트와 결속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로베스피에르의 캐리커처. 이 역할을 맡는 데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루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한계,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되 그것의 토대인 사회 경제적 변혁을 주장하지 않는 에 속박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확고한 정치적 현실주의에 도움을 받는다. 한편으로 그는 1789년 7월 1일 프랑스 혁명은 변호사들의 혁명이 아니며 민중의 힘을 가동시킴으로써만, 그리고 심지어 민중을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 행사에 긴밀히 결합시킬 때에만 혁명이 승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느꼈다. 혁명 정부는 쌍킬로트들을 처음으로 고유한 의미의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이 출발이 풍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은 미래의 프롤리타리아 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레닌은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20세기의 볼셰비키를 위해 18세기 자코뱅의 유산을 요구할 것이다. 이미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민중의 역사적 진출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식했다. 그는 그것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염원했다. 그는 쌍킬로트들이 부자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 혁명에서 이용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마침내 빈곤의 혁명이 시작되기를 열렬히 원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민중이 혁명의 심장이며 팔이지만 산악파 부르주아지가 여전히 혁명의 두뇌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의식하고 있었다. 나도 쌍킬로트들의 본질적인 욕망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자들, 오늘의 격앙파, 내일의 에페르파의 정치적 견해는 그가 보기에 편협하고 미숙하며 위험하게도 무정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들의 경제적 요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재난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룬 시일 안에 전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었으며 어쨌든 부분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급하고 적절치 않은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표현의 글자 그대로의 내용은 그의 생각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중을 경멸했다고 믿게 할 만한 것이다. 국민공예는 민중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후렴구가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민중에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민중의 열정을 자극할 것인가? 바르나브나 브리스와는 달리 로베스피에르는 권력을 획득하고 나서도 태도나 생각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치하는 기술은 반대하는 기술과 다르고 더 어렵다. 거듭 충돌을 빚는 여러 결정들 때문에 약화되고 있는 동맹을 지속시켜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타협을 감수하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의 합의를 끊임없이 새롭게 강화해야 했다. 그것이 그가 에베르와 당통에 대해 조금씩 계획할 사활을 건 투쟁의 목적이었다. 혁명사 개설서들이 거칠게 암시하는 것처럼 10만 명 에베르의 머리를 떨어뜨려야 하는가, 아니면 1000명 로베스피에르, 아니면 10명 당통의 머리를 떨어뜨려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산악파의 국민공예와 쌍킬로트 사이에 동맹이 해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쌍킬로트에게 산악파를 혁명의 머리로 받아들이게 하고 국민공예에는 민중을 혁명의 심장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양쪽 모두 상황에 강제력에 복종하게 하고 둘 다에게 반혁명이라는 각자의 주적이자 공동의 적이 존재함을 상기시킨다. 그리하여 팽팽한 주리의 혁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붙들어 매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내가 계략적으로 묘사하고자 했던 대로 공안위원회의 전체 위원들 중에서 어떤 정책을 따라야 할지를 가장 명료하게 보고 있는 것은 로베스피에르다. 통찰력, 정치적 용기, 인기 면에서 그는 처음부터 의심이 여지없이 동료들 중 제1인자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위원회가 지닌 공동의 권위를 제외하면 그는 단지 도덕적 권위를 들이빼앗으며 그것만을 원한다. 그는 위원회의 최고 연장자도 위원장도 아니다. 그는 동료들을 지명하거나 교체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그들 중 하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혁명력 2년의 대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구통과 비오바렌 생제스트와 로베르 랭데 생탕트레와 콜로데르부와 프리웨르 드 람마른과 바레르 로베스피에르와 라자르 까르노처럼 뛰어나고 서로 다르고 대부분 사귀기 어려운 인물들이 보였다. 아마 이 위원회만큼 개성 강한 인물들의 결집체도 역사상 드물 것이다. 공안위원회 34쪽 역사가는 그 점을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거의 1년간 대위원회의 활동이 가장 강한 결속력을 보여줬음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것은 마치 그들이 기꺼이 공동의 노선에 합의한 것처럼 또는 이 노선이 그들에게 부과되는 한 합의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처럼 진행됐다. 어쨌든 그들은 매우 신속하게 가장 엄격한 집단 지도의 원칙을 따랐다. 따라서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전체의 노력으로부터 각자의 역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떤 위원들은 더 특수하게 한 분야를 담당하지만 결코 혼자는 아니다. 까르노뿐 아니라 로베스피에르와 생제스트가 육군을, 랭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식량을, 생땅뜨레가 해군을 담당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정치 전반의 영역에서는 더 개인적인 목소리를 묵인하더라도 그들 중 국민공회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위원회 전체가 도달한 결론을 표현했다. 적어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그 위원들을 확정한 9월 말부터는 그러했다. 따라서 이뤄주란 보고나 결정, 예를 들어 최고전제축제의 배타적인 영역을 로베스피에르에게 또는 방토주 법령, 1993년 센제스트가 제안하여 통과된 법, 유죄를 선고받은 반응한 동의자들의 재판에 쌓여 민민들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의 대담함을 생제스트에게 프레리할 법, 혁명재판소의 소송 절차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몰고 간 공포정치의 발단이 된 법의 가혹함을 오직 구통에게 테르미드르파가 서둘러 붙여준 승리의 조직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오직 카르노에게 돌릴 문제는 아니다. 역사가 에른스트 하멜이 진지하게 시도했던 것처럼 명령서의 하단에 있는 서명들을 샅샅이 조사하여 로베스피에르가 만약 어떤 체포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애석해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서명으로도 충분했고 위원회의 의사록을 보다 세밀히 검토해보면 서명은 각자 참석하는 대로 독작 시간이나 출판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결정적인 해에 로베스피에르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를 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체제로부터 고립시켜서는 안 되고 그가 흔히 자신의 생각만큼이나 위원회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로베스피에르의 정책 438조 200조 1793년 8월 초부터 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프랑스 군대는 마인츠에서 철수했다. 그것은 무기나 군기를 내주지 않는 불명예로 항복 조건을 수반한 철수였지만 적들의 전병력을 자유롭게 알자스로 집결시키고 완수할 수 있었다. 북부 전선에서 발랭시엔이 7월 28일 항복했다. 영국군과 오스트리아군은 파리로 진군하기 위해 결집한다. 피레네 지방에서는 스페인군이 루시옹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루시옹, 프랑스와 스페인의 동부 접경 지역.
남동부에서는 8월 27일 공화국 군대 아비뇽 타랑과 드롬 도의 애국파들의 활동으로 마르세유, 님, 리옹 반도들의 합류를 가까스로 막아낸다. 그러나 피에몬테 왕국에 대한 공화국 군대의 공격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노르망디, 부르고뉴 그리고 중앙 산악지대의 반란은 거의 평정됐지만 보르도, 툴루즈, 브루타뉴 지방의 대부분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대는 여전히 패배한 적이 없었다. 방대군은 앙제로 진군한다. 격앙파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선전을 강화했다. 마라가 암살된 후 자크르와 르클레르는 그의 후계자로 행세했다. 이롱 428주. 그들은 모든 식료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 매점자들의 처형뿐만 아니라 모든 반혁명 혐의자들의 체포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들은 당통의 측근으로 부를 모은 사업가 출신 의원들을 고발하고 다시 국민공회를 비난하고 8월 10일 봉기 기념일에 맞추어 대규모 민중봉기를 준비했다. 리옹 공격 1793년 8월부터 10월에 반혁명파의 수중에 들어간 리옹을 진압하기 위해 국민공회가 파견한 군대가 리옹을 포위 공격하고 있다. 18